북한 내부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던 북한의 비밀 작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을 이산가족을 통해 실행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누구보다 북한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지만 끔찍한 실상을 알아차리고 살기 위해 탈북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탈북 소식은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탈북민 리선이라고 합니다. 신변을 위해 가명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계셨죠.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순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에서 저를 데려갔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저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당에서는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첫날부터 정말 끔찍했죠. 매일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었으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혹한기에도 얇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죠. 그들은 이것을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을 죽이는 훈련이었어요. 매일 밤 할머니를 배신자로 저주하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했죠.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도 얼어붙어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탈북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조만간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말로만 들어오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설레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바른 사진 속의 젊은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선이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수년간의 훈련으로 얼어붙었던 감정이 쌓아올린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매만지셨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선이구나.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훈련받은 대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 그 특유의 피부 냄새, 거친 손바닥의 감촉,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불현듯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북한 요원들이 저를 불렀어요. 임무를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남한 침투 작전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탈북자들처럼 중국을 거치는 것이 아닌 더욱 은밀한 경로였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러시아로 향했죠. 한밤중에 위조된 러시아 여권을 들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무용을 전공하는 유학생으로 위장했어요. 실제 러시아 대학교의 학생 기록까지 만들어 놓았죠. 그곳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신분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화장품 수입업체 사업가였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일주일을 묵으며 한국 바이어들과 미팅을 가진 기록도 만들어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없이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화장품 수입 상담을 위해 왔다는 완벽한 스토리와 함께요.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이 제 아지트가 됐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점검했죠. 누군가 제 방을 감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승객들. 이런 광경은 훈련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식당이었어요.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며 당황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시간 배달되는 음식들, 길거리의 수많은 카페. 이런 풍요로움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 문화도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저를 압도했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근처 카페로 출근하는 척했어요. 그곳에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 근처에 탈북자들의 모임이 자주 있다고 했죠. 국정원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예민하게 반응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북한의 연락책에게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극도로 보안이 철저한 통신 장비를 이용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탈북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점차 몇몇 탈북자들의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시간,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파악했죠. 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물을 경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어요. 매일 밤 북한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임무만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는 말로 저를 다그쳤죠. 특히 제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들은 구체적이었어요. 탈북자들의 한국 내 조직 체계, 주요 인물들의 동선,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북한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며칠을 관찰한 끝에 한 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혼자 오는 날이 많았고 다른 탈북자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일부러 그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며 대화를 시작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곧 진심 어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미숙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미숙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경계심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전 요즘 이 카페에서 일하거든요. 미숙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남한 사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주말마다 자기 시간을 내어 탈북자들의 한국 적응을 도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저기서 굶고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사무실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몰래 복사하고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하지만 그 자료들 속에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을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말이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으로 놀이공원도 가보고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영화도 봤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신념은 점점 더 흔들렸어요. 탈북자들의 모임에 나가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왔죠. 북한에서는 남한은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어느 날 밤 미숙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탈북자의 실제 생활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TV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보고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복잡한 생각이 절 괴롭혔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만난 친구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죠.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저를 또 다른 탈북자 모임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야기,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박혔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얼어있던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주입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둘 허물어져 갔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마주친 거예요. 금강산에서 만난 이후 계속 제 마음속에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가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며 매일 저를 그리워하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우리 선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하시며 매일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말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남산타워에도 가보고 매 순간이 새로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였죠.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 살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죠. 이미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빨리 넘기라고요. 아버지의 서재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거기엔 북한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책들,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법을 다룬 책들.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신 제 근황이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셨죠. 편지 구석구석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이 임무만 완수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간첩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저를 영원히 미워하실까요? 더구나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진심 어린 도움, 이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제가 수집한 정보들로 인해 그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생각하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북한의 연락책이 독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갑게 굳어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삶,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신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낯선 그림자가 보였어요. 분명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퇴근길에 자주 마주치는 검은 승용차. 한 번은 그 차가 제 집 앞까지 따라온 적도 있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서도, 마트에서도, 심지어 아버지 집 근처에서도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잦아졌죠. 특히 불안했던 건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져 버렸죠.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빈번해졌어요. 누군가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임무에 충실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탈북자들과 정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죠. 특히 미숙 언니가 저를 믿고 들려준 이야기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북한에서 두 동생을 남겨두고 온 이야기,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이야기. 그동안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 이런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죠. 마지막 기회라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제거될 거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제 집 우편함에서는 북한에서 찍은 제 사진이 발견됐어요.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으로 X표가 그어져 있었죠.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처벌받겠죠. 하지만 이대로 임무를 수행하면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보겠어요? 탈북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창밖의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바랜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 금강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 지금 제게 베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충성스러운 간첩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하루는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빠는 알아.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도 돼.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한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따뜻한 정이 있는 곳,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발견했죠. 이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두 얼굴로 살 수는 없었어요. 창밖의 그림자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제 막 찾은 아버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두려웠어요. 북한이 저를 제거하려 들 수도 있고 이미 저를 버리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간첩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이대로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북한의 보복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미칠 거예요. 그들의 무자비한 방식을 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국정원 대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국정원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만날 장소를 정해주었습니다. 약속된 장소로 가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국정원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조사실로 안내된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사관들은 의외로 차분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간첩이 되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남한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했어요. 특히 북한의 조직 체계와 연락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접선 장소, 암호, 통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저를 감시하던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도 자세히 설명했죠.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조사였어요. 아버지가 제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혹시 공모자는 아닌지, 이런 의심을 받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게 곧 밝혀졌죠. 일주일간의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북한이 계획하고 있던 작전들, 다른 간첩들의 침투 계획, 심지어 제가 수집했던 탈북자들의 정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한 듯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중 생활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국정원은 즉시 저와 아버지의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고 24시간 보호를 받게 됐어요.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탈북자분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도했죠. 오히려 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다른 간첩들의 침투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이중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라도 계셨다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간첩으로 들어온 저였지만 이제는 한 명의 탈북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국정원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특별했어요. 다른 탈북자들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죠. 개인 상담도 더 자주 받았고 보안 요원들의 감시도 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게 주어진 방은 작았지만 안전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하나둘 확인할 수 있었죠. 세계 각국의 뉴스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권 문제, 경제 상황,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든 게 북한의 선정과는 정반대였죠. 밤새도록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나원의 선생님들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특히 국정원에서 파견된 상담관님은 제가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너무 많은 종류에 혼란스러워 그냥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어요. 간첩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실수를 했죠. 특히 새로 생긴 신조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하는 농담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어색해도 주변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늘 고민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간첩이 아닌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어색했죠.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는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하나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교육도 받았어요. 은행 업무부터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들도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었죠. 다른 탈북자들과도 조심스럽게 교류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가 간첩이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경계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제 모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보안 교육도 중요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부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했어요. 북한의 해킹 위험에 대비한 특별 교육도 받았죠. 이제는 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자유롭다는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자유가 때로는 두렵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국정원도 하나원의 선생님들도 저를 지지해 주셨죠.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북한에서의 훈련 기간, 간첩으로 살았던 남한에서의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조각들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였죠. 아버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을 꾸밀 수 있었어요. 벽지 색깔부터 침대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선택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선이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학교에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력서를 써봤어요. 제 과거를 모두 숨길 순 없었지만 국정원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이력은 만들 수 있었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때로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그만큼 설렜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배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그토록 꿈꾸던 행복이었어요. 미숙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를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달콤했어요. 적어도 그 선택이 진정 제 것이니까요. 때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정착을 도왔죠. 이제 제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행복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제 일부분이지만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바로 처형조였죠. 저희는 누군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평양 이슈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김영호입니다. 한국으로 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의 자유로움과 따뜻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더군요. 특히 요즘에는 처형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소식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함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인민들을 끔찍한 곳에 집어넣었는지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 근교 군부대에서 평범한 군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며 간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저는 군인 복무를 성실하게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게 얼마나 허망된 꿈이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은 아침 점호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늘 위생검열이나 내무반 정리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던 중대장님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급하게 점호를 마치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중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문 앞에 도착해서 노크를 하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중대장실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중대장님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죠. 러시아 파병.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평양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늘 생활고에 시달리시거든요.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이불을 몇 겹씩 겹쳐 덮고 자야 했고 제대로 된 음식조차도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병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나마 희망이 보였던 거예요. 파병을 가면 외화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대 내에 처형조라는 부대가 함께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선발한 특수 감시부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탈영병은 현장에서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점점 실감이 났죠. 평소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선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훈련장에서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리기만 했죠. 밤이면 불안에 떠는 후임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부대에 암암리에 처형조 명단이 전달되었는데 거기에 박진호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진호는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학교도 같이 다녔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우리는 방과 후면 진호네 집 다락방에 몰래 모였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설렜죠. 다락방 구석에 숨겨둔 한국 책들을 꺼내들 때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났어요.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비치는 노을빛 속에서 우리는 바깥 세상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전학을 갔어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말이죠. 다락방에 둔 책들도 그대로였어요. 며칠 동안 진호네 집 앞을 서성거렸지만 만날 수 없었죠.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보이부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던 진호가 보이부라니요. 그런데 이렇게 처형조로 만나게 되다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휴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우리 집 낡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아들, 그 말씀만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더군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장에서 매일 장사하시느라 쩍쩍 갈라진 손가락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평소에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아버지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녁 내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드셨어요. 소주병을 비우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죠. 아버지의 머리가 언제 이렇게 하얗게 새셨나. 술잔을 다시 채우시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아들아, 무사히만 돌아오거라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늘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소주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죠. 제 동생은 끝까지 씩씩한 척했어요. 오빠,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억지로 웃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는 뭔가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몰래 만들었다는 부적이었습니다. 빨간 천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부적을 보는데 영미의 손끝에 있는 반창고가 눈에 띄었어요.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많이 찔렸나 봐요. 오빠, 이거 꼭 가지고 가.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영미도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오빠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린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걱정하지 마. 오빠가 꼭 돌아올게.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남포항 부두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가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주머니에 부적을 만지며 제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러시아에 도착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거든요. 게다가 저희의 대우 또한 최악이었죠. 그 와중에 처형조는 첫날부터 무서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기지에 도착했을 때 살을 애는 듯한 한파 속에서 그들이 일렬로 서 있더라고요.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까마귀 떼처럼 보였어요. 특히 그들의 시선, 마치 독사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우리 하나하나를 훑어보는데 그때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를 발견했거든요. 예전에 그 따뜻하고 순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짐을 내리는 동안 진호는 미동도 않고 서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아팠죠. 이곳에서는 특히나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처형조가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천막 주위를 순찰해 하거든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버려요. 마치 죽음의 시계 초침 소리 같아요. 밤에 정막을 가르고 들리는 그 발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어요. 누군가 기침만 해도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내도 그들은 천막 안을 들여다보죠. 손전등 불빛이 차가운 눈처럼 우리의 얼굴을 비추면 모두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처음에는 그런 감시가 잠시뿐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반드시 2명씩 짝지어 다녀야 하는데 멀리서 처형조원 하나가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마치 죄수처럼요. 어제는 제가 박상철 일병과 같이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
이라는 말까지만 했는데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대화하는 거요? 그 목소리에 저희 둘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상철이는 그 후로 제게 말 한마디도 못 걸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특히나 강철호는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그는 처형조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회색빛 얼굴에 날카로운 광대뼈, 그리고 언제나 차갑게 빛나는 검은 눈동자까지 그의 모습만 봐도 등골이 오싹하죠. 매일 아침마다 무작위로 병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그의 검사 순서에 걸리면 그날 하루가 망가져요. 심지어 어제는 김민수 상병의 가족 사진까지 압수했습니다. 암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는 게 이유였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진은 출발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민수 형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영미의 부적을 꽉 쥐었어요. 제발 이것만은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죠. 솔직히 저는 제 러시아어 실력이 걱정이 됩니다. 대학에서 조금 배웠다는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적과 내통할 수 있는 자들, 이라며 특별감시 대상이 되었거든요. 매일 밤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러시아 군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당하고는 합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아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공부했던 게 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실수로 러시아어를 써버릴까봐 아예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고개만 숙여요.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 북한군들은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하면서요. 이해시켜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세르게이 대장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45세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인데 투박하지만 인간미가 있는 분이에요. 굵은 눈썹 아래 깊이 파인 주름이 전쟁의 상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느껴져요.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우리를 지도하려 하시죠. 이봐, 산악훈련은 잊어. 여긴 평지전이야.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해. 라고 하실 때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의 거친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면 목이 메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드러낼 수 없죠. 처형조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적과의 유착으로 보일 테니까요. 또 블라디미르 통역관님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8세의 고려인 3세인데 조선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져요. 때로는 통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슬쩍 끼워 넣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통역관님도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처형조가 통역 내용까지 다 녹음하니까요. 불순한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 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가 봐요. 심지어 통역관님이 우리에게 미소 짓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강철호가 통역관님을 불러 왜 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구시나요? 라고 추궁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어젯밤 있었던 일은 아직도 악몽 같아요. 야간 훈련 중이었는데 이성민 일병이 잠깐 졸았나 봐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6시간째 이어지던 훈련이었기에 너무 피곤했던 거죠. 낮에도 쉴 틈 없이 훈련하고 밤에도 이어지는 훈련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형조는 가차 없었습니다. 적과 대치 중 경계근무 태만 일하며 그를 끌고 갔어요. 성민이가 끌려갈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표정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다음 날 결국 성민이는 재교육이란 명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성민이가 늘 누워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그날 밤 모두가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죠. 울음소리도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처형조는 우리의 잠꼬대까지 녹음했다고 하더군요. 천막 구석구석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꿈속의 말도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면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어젯밤에는 누군가 꿈속에서 엄마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꿈도 마음대로 꿀 수 없는 거죠. 잠들기 전에 제발 꿈속에서라도 말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모르니까요. 어제는 제 옆자리에서 자던 병사였고 오늘은 같이 훈련받던 동료였어요. 내일은 저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식사도 제대로 못 넘어가요. 매 순간이 지옥 같아요. 영미가 준 부적을 만질 때면 조금은 마음이 진정돼요. 하지만 이것마저 들키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서 몰래 만져야 해요. 부적 안에 든 영미의 편지. 아직도 못 읽었어요. 읽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그래서 그냥 가슴에 품고만 있어요. 그렇게 전선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죠. 사르에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이에요.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러시아군들 사이에서도 점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덜거림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노골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도 부족한 장비를 왜 중국인들한테 줘야 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북한군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경멸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 병사들의 적대적인 시선도 무섭지만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처형조였죠. 특히 정훈이 형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민간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 단순히 길을 물어보는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처형조는 그를 탈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어요. 그리고 처형이 이루어진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정훈 형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난 그저 길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제발.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그런 정훈이 형의 머리에 진호가 직접 총을 겨누어야 했어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할 순 없었어요. 총성이 울리고 정훈이 형의 몸이 눈밭에 쓰러질 때 우리 모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끔찍했던 건 창호의 죽음이었습니다. 26살의 그는 우리 중에서 가장 성실한 군인이었어요. 전투 중에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가 후퇴하는 모습을 본 처형조는 즉시 전투 회피라고 판단했어요. 도주를 시도했다. 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죠. 그렇게 창호가 처형당하던 날, 저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그를 향해 처형조가 총을 겨눴을 때 창호의 눈에는 공포보다 절망이 가득했어요. 전우들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총성이 울리고 하얀 눈밭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특히나 태식이의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4살의 그는 그저 러시아 여성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 강철호가 태식이를 별도 천막으로 끌고 갔어요. 그날 밤, 천막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우리 모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태식이는 자살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 남은 끈 자국과 온몸의 멍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목에 남은 끈 자국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우리도 같은 운명이 될 테니까요. 처형조의 판단 기준은 점점 더 자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리움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면 탈북 위험군으로 분류됐죠. 전투 중에 잠시라도 망설이면 불순분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심지어 악몽에 시달려 잠꼬대를 하는 병사도 반역자의 징후라며 끌려갔죠.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처형조에 밀고 자일지 모르니까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끊겼어요. 눈빛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묻죠. 밤에는 모두가 이불 속에서 흐느끼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그게 곧 죽음이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처형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공포가 되었고 우리의 꿈은 악몽이 되었어요. 이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현실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공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끔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진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그가 제 초소 앞에 서더군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지나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호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그 책 가지고 있나?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몰래 읽었던 한국 소설책이었죠. 그 책을 마지막으로 본 게 진호가 갑자기 전학 가기 전이었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을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깜짝 놀랐죠. 그때가 그립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형조원이 된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그 진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서 본 그의 눈빛은 10년 전 다락방에서 보았던 그 순수한 눈빛 그대로였거든요. 진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처형조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 이제는 실적을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 너도 조심해.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이미 3명의 처리 대상을 정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중 한 명이라는 거죠.
너의 러시아어 실력이 의심스럽다고 해. 그리고 내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하더라. 진호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대화가 있고 며칠 후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을 수색하던 중이었죠.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은 마치 무덤 같았어요. 잿빛 하늘 아래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반쯤 무너진 건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있었어요. 포탄 파편에 할머니의 다리가 다쳤고 어린 소녀는 겁에 질려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영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영미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저는 재빨리 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적국 민간인 도움 제공은 중대한 범죄니까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소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공포와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말이죠. 그 모든 감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어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감사를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 손의 온기가 잊히지 않아요. 차가운 러시아의 겨울 한복판에서 느낀 그 따뜻함은 단순한 체온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적이라고 배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그러던 중 블라디미르 통역관님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라디오였죠. 이건 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씀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작은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자유세계의 이야기들과 전쟁의 실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군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전쟁과 처형조로 인해 죽어나갔고 이제는 모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또 처형조의 검열인가 싶어 긴장했는데 이후 진호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우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눌러담았죠. 진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달빛도 없는데 그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죠. 뺨은 추위에 붉게 상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서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죠. 마치 마지막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내일 오전 10시 우리 부대가 폴란드 국경 근처로 이동하는 작전이 있어. 처형조는 후방 부대를 감시하느라 전방 경계가 느슨해질 거야. 그때가 내 기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서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진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며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눈물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수없이 그려보았죠. 폴란드 국경까지의 거리, 예상되는 장애물, 경계병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눈을 감으면 지도가 그려졌고 눈을 뜨면 탈출 경로가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원은 마치 자유로 가는 하얀 길처럼 보였죠. 저는 영미가 준 부적을 꼭 쥐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아버지의 구분 등, 그리고 영미의 해맑은 웃음.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진호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폴란드 국경 근처로 이동했고 처형조의 주력은 후방 감시에 투입됐어요. 아침부터 내리는 눈이 시야를 가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다행이었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9시 59분을 가리켰을 때에는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이 긴장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10시 정각, 전투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대지가 흔들렸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폭발음,
사방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하늘을 가르는 포탄의 굉음, 그 혼돈 속에서 제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달렸어요. 발밑에 눈이 푹푹 빠지면서도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면서도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하얀 눈밭을 가로지르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 거칠어진 그 손, 아버지의 굳은 어깨, 술에 취해 흐느끼시던 그날 밤의 모습, 영미의 눈물 어린 미소, 부적을 건네주며 떨리던 그 손, 그리고 진호와 다락방에서 책을 읽던 그 순간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들리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손전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의 눈동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계속 달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병이다. 강철호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고함 소리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실려 있었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총알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총알이 제 주위로 날아왔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진호가 처형조의 실탄을 모두 훈련용 공포탄으로 바꿔두었다는 걸 말이죠. 그 순간에도 진호는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말이죠. 그때 왼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아마도 적군의 총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군복이 피로 물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저 달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국경 초소? 그곳을 향해 달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국경을 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죠.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울었어요. 기쁨? 슬픔? 안도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폴란드 국경 수비대가 달려왔을 때 저는 탈북, 망명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왼팔의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울었어요. 멀어지는 국경을 바라보며 진호를 생각했죠. 그가 아직 살아있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난민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에 눈초리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총성, 진호의 얼굴, 처형조의 고함 소리, 그리고 눈밭에 흩뿌려진 붉은 피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왔을 때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가슴을 찢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호가 재탈출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즉결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이제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군 이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진호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다락방에서 책을 읽던 그 순수한 눈빛, 마지막 날밤 전해준 그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향기였을까요?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포근한 공기였어요. 탈북자 정착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미가 준 부적 속에는 이제 2가지 보물이 들어있어요. 영미의 편지와 진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말이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교복을 입은 진호가 순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까만 교복,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앞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 한 가닥.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사진 뒷면에는 진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원한 친구에게 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다짐해요. 진호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고 말이에요. 가끔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위해 싸워나갈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 진호가 생각나요.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그의 눈빛 같아요. 다락방에서 꿈꾸던 그 자유로운 세상. 진호는 육신으로는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분명 지금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날고 있을 거예요. 진호야,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난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 이제 난 내 몫까지.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갈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이상 이념도 철조망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 책을 읽자. 그때까지 잘 있어. 오늘도 저는 부적을 꺼내 진호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리라고. 그것이 제가 진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